네, 안녕하세요. 투머치 풋볼 TMF가 돌아왔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주말간 있었던 빅매치 중 하나였죠. 분데스리가 우승팀을 결정하는 매치가 있었는데요. 이제 레버쿠젠과 바이언 이 두 팀의 경기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큰 점수 차이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3대 0으로 레버쿠젠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우승에 대한 가능성을 높였는데요. 김현민 기자님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경기 같은 경우는 우승 결정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경기를 이제 TMF로 가져온 이유가 일단 사비 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이번 시즌 핫하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것들 조금 다룬 영상들이 많이 없는 느낌도 들어서 대부분 이제 바이언 중심이라던가 코리안 리거드 중심이 되다 보니까 한번 다루고 싶기도 했고, 또 이제 알론소 감독이 리버풀 차기 감독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 차기 감독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고, 심지어 바이언 차기 감독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제 빅클럽 팬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감독이어서, 그러다 이 감독이 워낙 카멜레온 같은 건 전술을 구사하면서 다양한 형태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한번 소개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양 팀 같은 경우는 이번 경기에서 약간은 변칙 전술을 들고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보니페이스가 최전방 공격수 주전이지만은 보니페이스가 이제 부상 후 빠지면서는 아들리가 가짜 9번으로 올라온 게 상당히 인상적인 부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2선 오른쪽에는 호프만이 배치되고, 그리고 오른쪽 윙백에는 프림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텔라와 스타니시치가 대신 나왔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습니다. 양 팀 모두 조금은 보수적으로 경기에 임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바이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예상 외였던 게 어떤 게 있냐면요. 원래 훈련했을 때는 마즈라이가 왼쪽 윙백에서 훈련했대요. 그러니까 알폰소 데이비스가 부상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마즈라이가 왼쪽 윙백에서 훈련해서 마즈라이가 왼쪽 윙백으로 선발 출전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독일 현지 언론들에서. 근데 사샤보이가 왼쪽 윙백으로 나왔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지 매체들에서는 원래 오른쪽 윙백이 프림퐁이고, 이 선수가 워낙 빠르니까 그쵸. 마즈라이도 빠른 선수가 아니고 게레이로도 빠른 선수가 아니어서 샤샤보이를 왼쪽 윙백으로 배치한 게 아닌가라고 봤는데, 도리어 알론소는 스타니시치를 오른쪽 윙백으로 배치시키면서 이것도 약간은 계획이 어그러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원톱 상대로는 포백이 기본적으로 낮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최전방 공격수에 수비 숫자 하나 더 여유분을 두는 게 일반적인 건데, 거기다가 가짜 9번이면은 이게 3백이 조금은 사치가 되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우파메카노가 사실 부상 때문에 이 경기도 출전이 조금은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깜짝 빠르게 조금은 그것도 선발 출전시킨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굉장히 빠른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은 막아내기 위해서 더리우트가 아닌 우파메카노를 선택한 걸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패착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경기가 시작하기 전에 양팀 감독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예측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샤비 알론소가 투회를 한 수 좀 더 앞서서 읽으면서 조금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승부수들이 다 통했어요. 텔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스타니시치는 선제골 넣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도 좋은 모습들 보여주면서 친정팀의 비수를 제대로 꽂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들리까지, 비르츠 아들리 텔라가 굉장히 압박을 잘하면서 상대를 괴롭혔었거든요. 그러면서 3백을 한 명 한 명이 맨마킹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언이 고전을 했던 데 반해, 바이언 같은 경우는 우파메카노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면서 굉장히 미스를 많이 범했었고요. 샤샤보이 같은 경우도 왼쪽에서 뛴 적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실수를 굉장히 많이 범하면서 바이언의 승부수는 전부 다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알론소 감독이 경기 시작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터치라인에서 막 지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선수들이 압박을 가니까 이렇게 딱 손짓을 하더라고요. 이게 압박 너무 가지 말고 필요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미들블록을 짜라는 형태로 그렇게 딱 지시를 내리는 게 나은데, 실제 이 경기에서 굉장히 수비할 때는 미들에서 선수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딱 이렇게 서면서 5-3-2 형태로 서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언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이제 3-4-2-1 포메이션이 미들 숫자도 2명, 그리고 공격 숫자도 3명으로 굉장히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중원 싸움에서도 밀리는 상황들이 나오고, 숫자 부족을 드러내고, 또 이제 공격에서도 숫자 부족을 드러내다 보니까 자꾸 이제 다이어가 스페어로 남으면서 다이어가 롱패스를 계속 뿌릴 수밖에 없는,
그걸 조금은 강제하는 상황들이 나왔었습니다. 공을 가졌을 때 보통 우리가 뭐 프리맨, 뭐 스페인어는 이제 뭐 옴브레, 리브레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마크로부터 자유로운 선수가 이제 상대 라인과 라인 사이에 나와야 되는 건데 방금 말씀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이어 말고는 이제 바이언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선수가 결국에는 없었던 거네요. 네, 레버쿠젠이 압박을 할 때는 굉장히 또 이제 기습적으로 1대1대1로 붙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이어가 이제 고레츠카한테 패스를 주는 상황이었거든요. 고레츠카가 다이어 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김민재 쪽으로 패스를 줄 수 없다 보니까 고레츠카 쪽에 두 명이 한꺼번에 붙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고레츠카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니까 다시 다이어한테 백패스를 주고 그러면은 이제 비르츠가 거기 바로 압박을 들어가면서 이제 상대 패스를 차단하는 장면들이 있었던 거였죠. 전반전의 평균 위치를 놓고 보면은 진짜 레버쿠젠이 전반전에는 미들블럭에 완전히 촘촘하게 거의 이거는 뭐 2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게 선수들이 딱 서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뭐 5-2-3에 지금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가까운데 저 블록 수비를 또 굉장히 잘하는 것이 사실 투엘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첼시 시절에도 저런 형태로 경기에 접근을 해서 실제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빅매치들에서 시도를 많이 거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되려 또 이제 샤비 알론소 감독이 투엘 감독의 수를 약간은 차용을 해와서 또 활용을 했고 근데 뭐 단순히 베껴온 것이 아니고 정말 100분 제대로 활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전 도리어 더 그 한 단계 진화한 형태로 막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전반전에 바이언의 기대 득점이 0.16골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물론 점유율은 55대 45로 앞서고 있긴 했지만 뒤에서 돌리는 조금 무의미한 점유율에 가까웠고요. 슈팅도 3번밖에 없었고 빅찬스 메이킹 한 번도 없었고 코너킥도 단 하나도 얻어내지 못했어요. 반면에 이제 레버쿠젠은 효과적인 공격을 통해 슈팅을 9번 가져갔고 그 중에 유효 슈팅이 5번이었고 코너킥도 2번 얻어내고 이제 그 빅찬스도 한 번 만들어내면서 레버쿠젠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참고로 이제 바이언이 전반전 슈팅 3회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적은 슈팅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나왔을 때 보통은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조금 더 네임밸류가 높은 팀 기준으로 보면서 이 팀이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번 경기는 레버쿠젠이 수비를 그만큼 뭐 미들블록, 미디엄 블록으로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바이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네요. 그리고 이제 바이언의 승부수들이 완전히 알론소한테 간파당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봉쇄된 전반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레버쿠젠이 굉장히 변칙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이거든요. 그러면서 공격 시에는 4-3-3 플레이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면서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를 괴롭혔었던 거였는데요. 이런 스위칭이 잘 될 수 있었던 게 레버쿠젠이 기본적으로 멀티 포지션 선수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타니시치 같은 경우도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설 수 있는 선수고요. 또 이제 인카피에도 센터백과 왼쪽 풀백을 설 수 있는 선수고요. 그리말도는 왼쪽 풀백과 왼쪽 윙과 중앙 미드필더까지 설 수 있는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스위칭을 통해서 바이언 수비 라인에 혼선을 가져다 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경기 시작하고 9분경에 탑소바가 오른쪽 풀백 쪽으로 위치한 스타니시치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스타니시치가 받을 때 스타니시치를 막아낼 수 있는 선수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위가 이걸 막으러 갔고 김민재 선수는 그러다 보니 이제 비르츠를 막으러 갔는데 저게 안 보이는 곳에 측면 사이드에 텔라가 있었거든요. 비르츠와 텔라 두 명을 상대해야 되는 수적 열세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스타니시치가 바로 이제 부위가 붙으니까 비르츠한테 패스를 줬고 비르츠가 뒤에서 돌아 들어가는 텔라를 향해서 패스를 찔러준 건데 이거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빠른 스피드로 제어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전술적 상황만 놓고 보면은 양자택일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죠.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이 가진 장점 뭔가 신체적인 주력을 바탕으로 그래도 뭐 어찌어찌 막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13분경에는 타가 이제 볼을 받은 상태에서 원래 기본적으로는 측면으로 패스를 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으러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사네가 이동을 하니까 타가 영리하게 패스 받아 내려온 자카한테 패스를 주고 여기서 자카가 오버래핑에 올라간 인카피에한테 패스를 주는 거죠. 이때 또 그리말도가 일반적인 윙백의 움직임이 아닌 미드필더 지역 그러니까 자카가 빠진 자리로 그리말도가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오른쪽 풀백이 그리말도를 따라서 들어오거든요. 들어왔을 때 또 이제 인카피에 패스를 받은 자카가 로빙 패스를 그대로 넘겨주거든요. 이 와중에 또 이제 그리말도는 중앙에 왔다가 다시 측면으로 빠져버리죠. 그러면은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그대로 패스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들리가 내려와서 그대로 이제 원터치 패스를 준 거를 측면에서 빠져나간 그리말도가 그대로 오버래핑에 가서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이었던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리말도를 막아야 하는 수비 입장에서는 공을 따라서 몸을 왼쪽으로 돌렸다가 오른쪽으로 돌렸다. 그 과정에서 또 그리말도를 따라가긴 하지만은 그리말도가 정작 공을 받을 때는 뭐 막을 수가 없게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조금 큰 폭으로 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스위칭 플레이만이 아닌 레버쿠젠이 공격 시에는 굉장히 이제 빠른 공격에 능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른 배후 침투 및 수비 사이사이로 이제 움직여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수적 우위를 가져간 건데요. 이 역습 과정에서 비르츠가 볼을 끌고 가는 건데 수비 넷 공격 넷이잖아요. 원래 그 수비와 공격이 동수면은 공격이 유리하잖아요. 왜냐면은 수비는 리액션이다 보니까 공격이 움직이면 그때서야 움직이기 때문에 동수면은 기본적으로는 불리한 상황인 건데 일단은 4대4 숫자에서도 레버쿠젠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다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그리말도 같은 경우 윙백에서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제 상대 수비 2명 사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비르츠도 우파메카노와 또 이제 다이어 그 사이로 움직이고요. 이렇게 사이로 들어오면은 누가 붙어야 될지 애매해지는 거거든요. 서로 간에 이게 조금 미뤄지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는 또 여기서 2대1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비르츠가 패스를 찔러준 거를 텔라가 그대로 이제 받아가지고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때 김민재 선수가 빠르게 따라 붙어서 이걸 이제 가로채는 과정에서 박스 안으로 그대로 이제 볼이 들어갈 뻔했으나 노이어가 막아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어떤 의미에서 커버를 잘한 거죠. 조금 전에도 뭐 저희가 살펴본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장점이 있었다 보니까 이 신체적인 능력으로 레버쿠젠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에도 좀 줄여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래도 그랬다 보니까 뭐 노이어 선수가 막아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 스로인이 연결이 됐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레버쿠젠의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레버쿠젠이 스로인을 바이언 수비가 아직 정돈되지 않은 가운데 굉장히 빨리 스로인을 연결을 했고 비르츠의 그 빠른 스로인을 받은 안드리가 수비와 이제 골키퍼 사이를 가로지르는 굉장히 날카로운 땅볼 크로스를 연결한 거를 반대편 측면에서 쇄도에 들어오던 스타니시치가 논스톱 슈팅으로 빈 골대에 거의 골을 넣은 거였는데요. 레버쿠젠이 이 경기에서 상당히 독특한 스로인 전술을 미리 준비해 갖고 나왔어요. 터치라인에 볼들을 사방에다가 29개를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스로인을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한 거거든요. 말이 29개여서 그렇지 경기장에 저렇게 둘레를 따라서 29개를 놓는다 그러면 얼마만큼 촘촘하게 있는지 감도 사실 안 오거든요. 보통 뭐 한 8개, 뭐 10개 정도 막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29개면은 거의 이제 3배 넘게 공을 배치를 해놓은 건데 샤비 알론소 감독이 이제 과거에 뭐 이제 레알 소시다드 B팀 감독을 할 때도 스로인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이런 게 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직 바이언 수비가 정돈되지 않은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우파메카노가 막 이렇게 손짓하고 있을 때 바로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먹힌 거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레버쿠젠이 이 경기에서 가장 많이 이제 시도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상대가 바이언이다 보니까 중앙 공격보다는 이제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상당히 많이 가져가면서 뭐 측면 위주의 공격을 전개를 했던 거였는데요. 레버쿠젠이 왼쪽 측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리말도, 자카 그리고 또 이제 비르츠까지 왼쪽에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거기서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그 19분경에 비르츠가 측면에서 이제 왼쪽 측면에서 볼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그리말도가 이제 왼쪽 측면 윙백에서 완전 대각선으로 거면서 수비 라인을 가로질러서 그대로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비르츠가 수비 3명 사이로 패스를 찔러줬고 이를 이제 그리말도가 그대로 공격을 감행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였죠. 22분경에는 자카가 이제 그 인카피한테 패스를 주거든요. 여기서도 그리말도가 중앙으로 접어서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상대 선수가 그리말도한테 끌려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걸 틈타서 인카피에가 3백으로 나왔으니까 얘가 올라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얘는 원래 풀백도 써는 선수다 보니까
그대로 이제 뒤쪽으로 오버래핑해서 올라와가지고 하프라인까지 올라와서 대각선 환상적인 롱패스를 줬고, 이를 반대편 측면에서 침투에 들어온 텔라가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제 노이어 골키퍼가 선방하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노이어가 선방한 거를 비르츠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다이어 맞고 이제 골대를 벗어나게 되는 거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플레이 자체는 좌우 전환이 2번 연속해서 일어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오른쪽 측면에서 수비를 끌어들여 놓고 자카가 인카피에게 전환을 했다가 또 인카피에가 반대쪽 텔라까지 또 전환을 해서 슈팅까지 가져가는 뭐 비교적 큰 폭의 이제 좌우 전환이 뭐 연속해서 나왔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레버쿠젠이 이 경기에서 공격 방향 비율을 놓고 보면요, 왼쪽 측면 공격 비율이 무려 44.9%에 달했습니다. 즉 왼쪽 측면에서 계속 만들다가 반대쪽으로 넘기면은 오른쪽에서 조금은 슈팅을 가져가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전개가 됐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평균 위치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왼쪽에 많이 이제 선수들이 배치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저쪽에서 끌어들여 놓고 이제 반대쪽으로 나가고,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봤던 장면도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레버쿠젠이 이 경기에서 세트피스도 상당히 정교하게 잘 준비해 갖고 나왔었거든요. 먼저 그 스크린 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이제 그 장신 선수랑 이제 단신 선수가 조금 부딪히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높이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거기다 또 이제 그리말도 자카라는 좋은 키커도 보유하고 있는 레버쿠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23분경에 그리말도가 코너킥을 올린 거를 타가 타샤보이, 키가 작은 선수와의 높이에서 헤더를 가져간 게, 이게 거의 진짜 크로스바 아슬아슬하게 위협적으로 갔는데 노이어 골키퍼가 잘 선방을 해낸 거였고요. 그래서 이런 세트피스 상황의 디테일은 결국에는 뭐 좋은 키커가 있어야겠고,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농구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대인 방어나 지역 방어의 한계를 이용해서 미스매치를 계속해서 끌어내는 건데, 그런 디테일에서도 결국에는 이제 레버쿠젠이 좀 앞서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레버쿠젠의 추가골이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역습하는 과정에서 텔라가 이제 그리말도한테 패스를 줄 때 인카피에가 돌아서 이제 뒤 측면으로 그대로 오버래핑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즈라이가 인카피에가 오버래핑에 올라가니까 인카피에 쪽으로 끌려 나왔죠. 근데 여기서 그리말도가 인카피에한테 패스를 주지 않고 텔라한테 패스를 주면서 둘 사이에 2대1 패스를 통해서 그대로 박스 안까지 침투에 들어가서 각도가 없는 곳에서 환상적인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리말도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21경기에서 8골 9도움을 올리면서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옵타에서 해당 기록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레버쿠젠 선수 중에서는 21라운드 기준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라고 해요.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는 과거 이제 그 레버쿠젠의 공격수였던 파트릭 헬메스가 이제 2008-09 시즌에 21라운드 기준 19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바가 있었거든요. 이 그리말도 선수를 결국에는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리말도 선수가 레버쿠젠에서 활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스페인 대표팀에도 또 합류를 했잖아요. 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제 벤피카에서 조금 오래 머물면서 그냥 뭐 이 정도 레벨의 선수인가 보다 했는데, 이제 레버쿠젠 넘어와서 완전히 좀 기량이 나오고 있는데, 기자님이 보셨을 때는 그리말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뭐 미친 왼발 킥이 있고요. 그러니까 왼발의 정교함에 있어서는 뭐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굉장히 좋고, 거기다가 범용성이 상당히 좋죠. 그 축구 지능이 좋고,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선수들의 특징인 것처럼 거의 뭐 미드필더처럼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를 굉장히 현혹시키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그 알론소의 전술과 딱 맞아떨어지면서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가 자카도 중앙 미드필더지만 지난 시즌에도 아스널에서 왼쪽 윙백으로 진첸코랑 가장 많이 했던 플레이거든요. 그게 딱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둘의 스위칭도 많이 되고, 심지어 3백의 왼쪽 센터백과의 스위칭까지도 이루어지면서 상대한테 계속 양자택일 아니면 삼자택일까지도 강요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킥도 좋지만 단순히 킥만 좋은 게 아니고 전술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상대에게 뭔가 선택을 강요하는데, 그 선택으로 해서 자신은 계속 유리한 상황을 뭐 점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런 가운데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65분경에 이제 그 텔라를 빼고
원래 주전 윙백인 프림퐁을 투입을 하면서 조금은 수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82분경에는 아들리를 빼고 주전 2선 자원인 호프만을 투입을 하면서 또다시 이제 변화를 가져간 데 이어서 이제 정규 시간 종료 시점에는 그리말도와 비르츠를 빼고 이제 유스 선수인 프에르타와 어린 공격수인 흘로제크를 투입하면서 경험 주기에 가까운 교체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프림퐁하고 호프만은 원래 주전 선수들을 투입을 한 거에 가까운 거긴 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전술 변화가 조금은 이루어졌는데요. 이건 약간은 조금 지난 시즌의 레버쿠젠을 조금 연상시키는 공격들이 나왔어요. 프림퐁이 투입되고 나서는 호프만은 약간은 좀 미드필더 겸 윙백까지도 설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호프만이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프림퐁이 도리어 위로 올라가면서 역습을 상당히 프림퐁 중심의 역습 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프림퐁이 교체 투입되고 나서 레버쿠젠이 기록한 3번의 슈팅은 전부 다 프림퐁이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88분경에 스타니시치가 이제 가로채기를 성공을 시키고서는 그대로 이제 볼을 끌고 가다가 이제 뒤에서 돌아 들어가는 프림퐁을 향해 전진 패스를 찔러줬고 여기서 이제 그 프림퐁이 슈팅을 가져간 게 우파메카노 맞고 살짝 굴절돼서 그대로 골대를 강타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프림퐁 선수 같은 경우가 재밌는 것이 뭐 샤비 알론소 감독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되게 완전한 축구, 그러니까 컴플리트한 축구를 또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이 역습을 담당하는 핵심 유닛이 프림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은 아니고 교체로 들어가서 바이언이 뭔가 한 골이라도 넣기 위해서 파상 공세를 할 때 허를 찔렀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프림퐁을 그럴 때 활용하려고 아껴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제 그 바이언이 경기 막판에 노이어까지, 저는 노이어가 이게 왜 코너킥 공격에 왜 왔는지 이해가 가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패색이 짙었어요. 0대2였는데 아무래도 자존심을 조금 살리려고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노이어가 코너킥 공격에 감행을 했는데 도리어 그냥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타가 패스를 줬고 프림퐁이 그대로 드리블을 치고 가다가 빈 골대에 환상적인 장거리 슈팅으로 쐐기골을 넣게 된 거였죠. 약간 디테일은 다르지만 이제 국내 축구 팬분들은 그 예전에 어떤 특정 경기가 많이 생각나실 법한 그런 장면이었죠. 예, 러시아 월드컵 때 네. 손흥민 선수의 골 얘기인 거죠. 레버쿠젠이 이 경기에서 어쨌건 간에 조금은 이전 경기들보다는 역습도 많이 감행을 하고 측면에서의 수적 우위를 상당히 많이 살리는 축구를 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3골이 전부 다 윙백 선수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스타니시치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첫 골을 기록을 했고, 왜냐면 스타니시치는 사실 그리말도와 프림퐁이 주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분데스리가에서는 거의 교체 출전에 만족을 했어야 됐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유로파리그에서도 6경기 출전해가지고 2도움을 기록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포칼에서도 3경기에 출전해가지고 1도움을 기록하면서 나름 그래도 컵 대회에서는 준수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말도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21경기 8골, 여기는 뭐 10도움으로 기록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뭐 그러니까 어느 매체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잖아요. 네. 예, 말도 안 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현재 도움 2위를 달리고 있죠, 분데스리가. 거기다가 뭐 유로파리그에서도 2골 기록하고 있고 포칼에서도 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프림퐁 같은 경우도 분데스리가에서 20경기 6골 7도움, 포칼에서도 4경기 1골 3도움, 유로파리그에서도 3경기 1골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윙백들이 거의 뭐 팀 공격 포인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선수만 보더라도 저희가 윙백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선수 특성이 정말 완전히 각양각색이잖아요. 그렇죠. 뭐 프림퐁, 그리말도 그리고 스타니시치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공통점은 다재다능하다. 다양한 공간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있고, 반면에 그게 공통점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을 드러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레버쿠젠에서 이제 샤비 알론소 감독이 굉장히 잘 살리고 있다, 뭐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도 뭐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뭐 그리말도 같은 경우는 킥의 강점이 있고 굉장히 축구 지능이 좋고 이런 선수라면은 프림퐁은 굉장히 빠른, 말도 안 되는 스피드와 돌파에 강한 선수고, 또 이제 스타니시치는 반면에 이제 이들보다는 수비적인 능력이 조금 더 좋으면서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서 쓰리백도 서는 선수잖아요. 그러면서 상대 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상당히 윙백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엘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그 스타니시치 임대 조항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잖아요. 아, 예, 예. 뭐 분데스리가는 이제 임대한 선수가 원소속 팀과 뛸 때 이제 네. 좀 출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데 그 좋은 조항을 좀 왜 활용하지 않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좀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얘기도 했죠. 프리미어리그는 원소속 네. 팀 상대로 뛰지 못한다. 그리고 실제 임대간 선수한테 부메랑을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 네. 이거 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근데 원소속 팀 상대로 뛰지 않는 그런 조항이 있는 데가 그걸 의무로 하는 데는 프리미어리그밖에 없긴 해요. 사실 저는 어쨌건 임대를 보냈다는 건 그 선수가 기회를 얻기 위해서 임대를 그쵸.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구단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 과거에 벵거 감독은 역으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왜 원소속 팀 상대로 뛰지 못하게 하냐. 나는 우리 선수가 더 많이 뛰는 걸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조금 핑계에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뭔가 경기 전에 얘기한 게 아니고 특히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지고 나서 얘기했기 네. 때문에 약간 좀 치졸하다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제 뭐 경기 기록을 놓고 보면은 레버쿠젠이 이길 만한 경기였습니다. 슈팅 숫자도 14대 9로 레버쿠젠이 앞섰고 유효 슈팅 8대 1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그 바이언은 위협적인 슈팅을 가져가지 못했는지, 레버쿠젠의 수비에 완전히 막혔는지, 반면에 레버쿠젠은 얼마나 공격 과정이 좋았는지, 그래서 위협 지역에서 슈팅을 가져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대 득점도 레버쿠젠이 1.4골, 바이언이 0.57골이었죠. 점유율 같은 경우는 바이언이 61대 39로 크게 앞섰지만은 이거는 조금 무의미한 점유율에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이 어떤 의미에서는 점유율을 상대한테 내주면서 너네가 볼은 가져가, 우리가 공격할게, 조금 그렇게 포석을 짜갖고 나온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알론소 감독의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그 알론소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김민재가 아시안컵에서 돌아왔고 우파메카노가 부상해서 복귀하면서 바이언에 4명의 센터백이 있었기에, 그러니까 김민재, 우파메카노, 더리우트 그리고 다이어까지 4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백을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투엘은 과거 3백 전술로 훌륭하게 플레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또한 통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즉 투엘이 3백 들고 나올 거라는 거, 깜짝 3백 들고 나올 거라는 거 미리 예측했었다는 소리인 거죠. 그것 때문에 가짜 9번을 내세운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긴 하고요. 4-2-3-1부터 3-4-3에 이르기까지 잘 제어한 것 같다. 압박할 때와 기다릴 때에 더해 볼을 소유하는 선수부터 볼을 소유하지 않는 선수는 물론 수비하는 선수들에 이르기까지 내 입장에서 환상적인 경기력을 레버쿠젠 선수들이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있어 텔라와 비르츠, 아들리의 수비력이 환상적이었다. 그들은 중원에서 패스를 끊어야 할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 2명의 수비형 미드필더를 건너뛰면서 상대 센터백을 압박했고 공간을 창출해냈다. 무시알라와 사네는 케인이 패스를 넘겨주는 공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얘기는 케인이 내려와서 패스를 넘겨주면은 무시알라와 이제 그 사네가 침투에 들어가는 그런 움직임들을 미리 대비를 했었다라는 소리인 거죠. 그러면서 케인은 패스를 넘겨주는 걸 좋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압박할지 많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고, 그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볼 없이도 경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이제 볼 없이도 경기를 통제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샤비 알론소가 과거에 이제 뭐 무리뉴와 이 과르디올라 감독이 맨체스터 더비로 경기를 했을 때 이제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를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무리뉴는 공간을 컨트롤함으로써 경기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과르디올라는 공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함으로써 경기를 컨트롤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샤비 알론소 같은 경우 이번에는 이제 과거 이제 자기의 감독이었던 무리뉴 감독의 이 공간을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는 것을 택했던 거네요. 네, 거기에 더해 이제 잦은 스위칭 플레이와 이제 3자 간의 패스 연결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약간 패배 색채도 드러낸 거죠. 여기서 알론소 감독이 케인을 굉장히 잘 제어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 그 케인 선수가 전반전에는 볼 터치가 7번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경기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볼 터치가 18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패스도 10회밖에 되지 않았었고요. 케인 선수가 바이언으로 이적한 이후에 이제 현지 리포터와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당신은 포지션이 지금 뭐냐? 9번이냐 10번이냐 얘기를 했더니 케인이 나도 모르겠다. 뭐 10번 같기도 하고 9번 같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제 거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케인인데,
그것을 결국에는 또 완전히 제어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들블럭을 짜면서 케인이 거기서 공간을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이제 그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정말 많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지난 시즌에 그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속공과 역습 위주의 팀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알론소 감독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지난 시즌 우리는 점유하는 팀이 아니었다. 우리는 트랜지션 팀이었고 그리고 이제 카운터 어택 팀이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 기록을 놓고 보면은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공격이 분데스리가 2위였는데 이번 시즌 여전히 5위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소폭 줄어들었고 또 이제 하이 턴오버 그러니까 공격 진영에서 상대 미스 유발해가지고 소유권 가져오는 그 횟수가 지난 시즌은 분데스리가에서 17위 하위권이었는데 이번 시즌 2위로 상위권이고요. 하이 턴오버에서 슈팅까지 마무리 짓는 비율이 지난 시즌은 1위였는데 이번 시즌은 9위 그리고 중위권 정도 기록하고 있는 거고 이제 스타트 디스턴스는 이제 수비 라인인 거거든요. 수비 라인이 얼마나 위로 올라왔나인 건데 지난 시즌은 39.7m로 15위 그러니까 약간은 밑에서 플레이하는 라인을 내리는 팀이었다면 이번 시즌은 44.3m로 3위 상당히 라인을 끌어올리는 팀이고 PPDA 이게 압박 계수인 건데 PPDA 같은 경우는 높을수록 이게 압박 지수가 낮은 거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 시즌은 분데스리가 17위였는데 이번 시즌은 9위 그 중위권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 공격 과정에서 10번 이상의 패스를 주고받는 거 횟수가 지난 시즌 5위였는데 이번 시즌 1위 경기당 패스 숫자도 지난 시즌 5위에서 이번 시즌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실 다이렉트 공격과 점유 공격이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시키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아무래도 패스를 많이 하다 보면은 속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압박을 하다 보면은 점유는 조금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압박하려면은 점유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상반된 것들이 전부 다 상위권에 있다라는 게 이게 조금 변태적인 축구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이런 수치를 보여주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더라도 다이렉트 어택 말씀해 주셨는데 2위에서 5위로 내려오긴 했지만 뭐 2.3개에서 2.0개 정말 소폭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번 패스 이상 하는 플레이가 이제 여전히 5위에서 이제 1위로 올라갔다는 것. 11개였다가 이제 21개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완전한 축구를 진짜 구현하고 있는 거네요. 이럴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알론소 감독이 실제 그 다양한 명장들로부터 많은 경기 수를 소화하면서 그러면서 그 명장들의 장점들만 쏙 빼었다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킴미히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바이언에서 샤비 알론소와 같이 뛰었을 때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은 당시 샤비 알론소 그냥 선수 탈을 쓴 코치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선수 때도 뭔가 수동적으로 그냥 선수로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했던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들로부터 자신이 감독이 됐을 때 필요한 것들을 정말 학습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레버쿠젠이 바이언한테 3대0 대승을 거두니까 이제 그 레버쿠젠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경기 최우수 선수를 선정하는 와중에 모두 뭐 선수를 포함해서 코칭 스태프, 그 팬까지 모두를 지칭하는 거겠죠. 예, 그 정도로 레버쿠젠 입장에서는 완벽한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에브리원이라고 모두라고 할 정도로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을 해주긴 했는데 그래도 기자님이 한 명 굳이 꼽자면은 누굴 꼽으시나요? 뭐 저는 무조건 알론소예요. 무조건 알론소. 이 경기만큼은 알론소와 투엘이 지략 대결에서 알론소가 완승 거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도 오늘 유니폼 입고 오셨는데 또 마킹이 비르츠가 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도 비르츠 꼽을 줄 생각했는데 또 생각외로 이제 또 알론소 감독을 꼽으셨네요. 근데 뭐 비르츠도 이 경기에서 굉장히 영리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면서 찬스 메이킹을 많이 기록했고 근데 저는 선수로 뽑는다면 개인적으로는 그리말도 이 경기. 그리말도. 레버쿠젠이 바이언전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2점 차였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이 경기에서 바이언이 이겼으면 1, 2위가 바뀌는 거였거든요. 레버쿠젠이 도리어 승점 5점 차에 여유 있는 리드를 가져가게 됐다는 거죠. 거기다 맞대결이 이제는 완전 끝났으니까 바이언 입장에서는 이걸 자려고 뒤집는 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20라운드까지는 바이언이 우승 확률 1위였어요. 그때까지는 계속 아무리 레버쿠젠이 1위를 달리고 있어도 우승 확률은 바이언이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경험적인 측면. 바이언이 11시즌 연속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하고 있고 분데스리가 통산에서
절반 이상을 우승한 팀이거든요. 항상 우승 확률이 바이언이 1위였는데 마침내 역전을 하면서 레버쿠젠 우승 확률이 66.1%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바이언의 우승 확률은 33.9%로 내려왔고 3위부터는 우승 확률이 없음. 3위부터 없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비단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만이 아닌 유로파리그에서 로테이션 대거 돌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제 포칼에서도 4전 전승으로 준결승까지 진출했습니다. 이대로면 이제 미니 트래블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31경기 27승 3무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독일 팀이 공식 대회에서 최다 경기 무패 기록을 기록했던 게 이제 2019-20 시즌에 한지 플릭 바이언 감독이었죠. 32경기였거든요. 이제 다음 경기면은 레버쿠젠이 타이를 이루게 되는 거고, 또 이제 2경기 만약에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면은 최다 경기 무패 기록도 기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 레버쿠젠이 분데스리가 최초 무패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분데스리가 무패 우승이 없거든요. 이런 기록들을 봤을 때 사실 저희가 뭐 31경기 얘기하지만 뭐 리그에서만 기록도 아니고 모든 대회 합쳐서 기록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뭐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되려 일정상의 어려움은 뭔가 유로파 리그라든지 뭐 컨퍼런스 리그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은 이 기록 자체가 정말 조금 체감이 안 될 정도로 대단한 측면은 확실히 있는 것 같네요. 사실 레버쿠젠 같은 경우는 준우승만 많이 차지해가지고 비체쿠젠이라는 애칭으로 불렸거든요. 비체쿠젠이 이제 그 비체가 영어로는 바이스, 그러니까 준우승 쿠젠이라는 의미예요. 영어권 국가에서들에서는 이제 네버쿠젠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우승하지 못한다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그 분데스리가 준우승만 5번을 기록을 했었고요. 또 이제 포칼 준우승도 3번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 준우승도 기록을 하면서, 사실 레버쿠젠의 우승은 2부 리그 우승 1번, 그리고 또 이제 포칼 우승 1번, 그리고 또 이제 유에파컵 우승 1번. 저 때가 이제 그 차범근 감독님이 뛰었을 때였죠. 그렇거든요. 거기다가 특히 이제 2001-02 시즌에는 전설의 콩트레블을 기록했었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포칼,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부 다 준우승을 기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최초 분데스리가 우승도 상당히 유력해 보이고요. 또 이제 포칼 우승도 매우 유력해 보여요. 왜냐면은 지금 포칼 준결승에 올라간 팀들이 다 하브리그 팀들이거든요. 유로파리그에서도 리버풀과 함께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불리고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모 아니면 도가 될 수 있겠네요. 역사로 봤을 때는 우승이 지도카리만큼 없었던 레버쿠젠인데 되려 이번 시즌은 모처럼 만에 우승 트로피를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왔고, 근데 이제 하나가 아니고 정말 여러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그리고 본인들의 자력으로 만들어냈으니까 확실히 조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좀 의미가 깊은 시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분데스리가 우승만 견인을 해도 최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론소가 아마 그러면 레버쿠젠 역대 최고의 감독이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만약에 2관왕이라던가 3관왕까지 기록하게 되면은 뭐 더 이상 돈 터치가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분데스리가 타이틀을 놓고 치러졌던 지난 주말 경기 레버쿠젠과 바이언의 경기에 대해서 김현민 기자님과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샤비 알론소 감독이 레버쿠젠을 지휘하면서 우승을 놓고 정말 이제 최초로 도전을 하고 있는데, 바이언까지 잡아내면서 사실상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레버쿠젠이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리그 우승에 더 나아가서 뭐 미니 트래블 3관왕까지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TMF는 다음 시간에도 또 많은 축구 얘기들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